2026년 1월 5일 월요일. 오늘 한청의 바람은 매우 차갑다. 석고는 춥고 서늘하다. 나는 또다시 공안의 초대를 받았다. 이유는 오늘 새벽 3시 남천교 아래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사망 상태가 기이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아무런 진전이 없다. 나는 그 시신을 보러 갔다. 사망자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얼굴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온전했다. 사인은 정화물 중독이다. 하지만 중독에 대한 연구는 찾을 수 없다. 시신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남천교는 시내에서 매우 멀다. 경찰 측 말로는 그 일대의 CCTV가 고장난 지 좀 되었다고 한다. 평소 사람이 많지 않아서 수리할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 누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겠는가? 현재로서는 근처 CCTV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오가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한 명씩 차례로 확인 중이다. 나는 현장에 갔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사망자 본인 외에는 아무런 의심점이 없었다. 흉기나 혈흔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말해야겠지만 경찰 자문위원을 맡은 이후로 하루하루가 정말 바빠졌다. 그저 이런 일들을 자주 접하는 것이 여전히 예전처럼 답답할 뿐이다. 나는 사망자를 자세히 관찰했고 법의관의 판단을 들었다. 여성, 키 165cm, 몸무게 45kg, 나이 20에서 25세, 얼굴을 제외하고는 몸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 주사바늘 자국도 없었다. 이런 정화물은 경구 투여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DNA 감정도 진전이 없다. 하지만 범인이 사망자의 얼굴을 훼손한 이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런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 혹시 범인의 동기가 그 얼굴에 있는 것일까? 하지만 어떤 원한이 있어야 한 소녀의 얼굴을 훼손할 수 있는 걸까? 내일이면 경찰이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추려낼 것이다. CCTV가 없어서 사망자 신원도 불명이라 용의자가 적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야 사망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 나는 이런 방식을 증오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진범을 찾는 것뿐이다. 2026년 1월 6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갔다. 어젯밤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잠들었을 때가 몇 시인지도 모르겠다. 경찰은 어젯밤 밤새 용의자들을 찾아냈다. 다행히도 겨우 5명뿐이다. 그들은 사망 시각이 확정되었다고 했다. 새벽 1시이다. 이 시간대에 이 5명뿐이었다. 하지만 이 5명은 아무리 봐도 살인범 같지 않다. 나는 5명을 만난 뒤 머릿속이 엉망이 되었다. 더 황당한 것은 그 중에 여대생도 한 명 있다는 것이다. 이름은 샤스, 올해 한청의과대학 4학년이다. 나머지 4명은 사회인이다. 왕민, 남성, 43세, 택시기사.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만 남았다. 평소 조부모님 댁에 머물고 있다. 본인은 평범하게 생겼고 보기에도 성실한 사람 같다. 경찰이 신원을 조회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어제 새벽에 마침 지나가던 길이었다. 평범한 택시기사의 차림새. 신발을 보니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였다. 머리카락에도 흰머리가 꽤 많았다. 다만 의문스러운 점은 경찰서에서의 모습이 너무 차분했다는 것이다. 쉬페이, 여성, 36세, 싱글맘. 평범한 옷차림. 별다른 의심점은 보이지 않는다. 얼굴의 주름을 보니 삶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집은 남천교 근처다. 이 점으로 보아 가장 용의점이 낮다. 집 근처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드무니까. 한이는 28세. 거리에 불량배. 짧은 상의에 긴 바지. 머리 염색을 했고 진한 화장을 했다. 부모도 없고 집에 아무도 없다. 완벽한 고아다. 어제 마침 남천교 근처 술집에 있었다. 시예화, 남성, 32세, 추리 작가. 옷차림은 꽤 비싸 보인다. 경찰에게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그의 이미지에 딱 맞는다.
가정 배경은 더욱 완벽하다. 학자 집안 출신에 할아버지 세대에는 군인도 있었다. 어제 일에 대해 물으니 영감을 찾으러 갔을 뿐이라고 했다. 샤스, 여성. 22세, 의대생. 캐주얼한 옷차림. 높게 묶은 포니테일이 활기차 보인다. 의대생이라 담력이 큰 것일지도. 별다른 이상한 점은 없다. 하지만 의대는 남천교에서 가깝지 않다. 이렇게 먼 곳까지 올 이유가 없다. 어제가 월요일인 것을 떠나서 주말이라 하더라도 의대 수업 일정을 고려하면 그럴 시간이 있었을지 의문이다. 그녀는 누군가 남천교로 오라고 했다고 했지만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누구의 혐의가 더 무거운지 알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신원을 더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망자의 관계망을 토대로 계획된 살인인지 아니면 우발적 살인인지 밝혀낼 수 있다. 2026년 1월 7일 수요일 사망자 신원은 여전히 진전이 없다. 나도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5명의 용의자도 일단은 풀려났다. 이런 속도라면 진상을 밝히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경찰 몇 명과 함께 용의자들의 배경을 더 상세히 조사하기로 했다. 수학은 꽤 있었지만 사망자와의 연결고리는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왕민과 샤스 사이의 관계가 심상치 않았다. 그 소녀는 보기에는 영락없는 모범생 모습이었다. 먼저 의대에 가서 샤스에 대해 물어보았다. 물어보니 이런저런 소문이 들려왔다. 성격이 고립되어 있어서 의대 내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한다. 가장 친한 사람은 룸메이트들 뿐일 것이다. 룸메이트 3명은 처음엔 말하기 꺼려했지만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에 결국 입을 열었다. 그들은 샤스가 택시에서 내린 뒤 다시 고개를 택시 창문으로 들이미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무슨 짓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뻔하다. 돌아온 뒤에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고 한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사이가 좋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바로 왕밍을 찾아갔다. 예상대로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는 샤스가 먼저 접근했다고 했지만 나중에 물어보니 샤스는 왕밍이 먼저 유혹했다고 했다. 사실 나는 왕밍의 말을 더 믿고 싶다. 왠지 모를 직감이 든다. 이 소녀는 간단한 인물이 아니다. 말에 빈틈이 하나도 없다. 왕밍은 술집에서 만났다고 했다. 남천교 근처에 있는 그 술집이다. 그날 기분이 좋지 않아서 술을 좀 마셨는데 샤스를 만났고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고 했다. 다 큰 성인 남자가 곁에 여자도 없으니 순간 참지 못했다고 한다. 또 샤스가 밀당을 즐긴다고 했다.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모르는 척하더니 자기가 여러 번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오히려 놀림감이 되었을 거라고 했다. 가끔 나는 요즘 젊은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 쉬페이는 배경이 단순하지만 그녀 뒤에는 누군가 그녀의 삶을 지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아직 밝혀내지는 못했다. 또 다른 큰 수학은 한인인이었다. 내가 다시 그를 찾아갔을 때 그날 범인을 보았다고 했다. 왜 어제는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당신들이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 사망자 신원조차 확인하지 못했을까봐 어떻게 말하겠냐고 했다.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니 사망자 신원은 경찰이 공개한 적이 없는데 시예화가 알려주었다고 했다. 그는 집안에 연줄이 있고 본인도 이런 일에 관심이 많으니 거리의 불량배와 추리 작가라니 이 두 사람이 왕민과 샤스보다 더 깊이 숨어 있다. 이렇게 네 사람은 서로 얽혀 있다. 쉬페이의 경우 그녀 뒤에 있는 사람이 핵심일 것이다. 당신들은 무슨 관계인가? 내가 그를 좋아할 뿐 그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는 그저 글을 쓰는 사람이고 매우 착한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알게 되었나? 이것도 사건과 관계가 있는가? 내가 그의 배경을 조사해보니 중졸 학력에 계속 사회 밑바닥을 전전했다. 이건 거짓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혜와 같은 사람을 알게 되었을까? 중간에 어떤 계기가 없다면 너무 비합리적이다. 당신이 증명할 수 없으니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를 위해서라도 빨리 밝혀내는 것이 그의 혐의를 벗겨주는 길이다. 술집에서 그를 만났다. 술집이라는 말에 나는 왕민과 샤스가 만난 곳을 떠올렸다. 역시나 우연치고는 너무 딱 들어맞는다. 마치 거대한 음모가 나를 덮쳐오는 것 같다. 어느 술집이냐고 계속 추궁하니 내가 자주 가는 곳이라고 했다. 남천교 근처에 있는 그곳. 그럼 시혜화가 남천교에 나타난 것은 글쓰기 영감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었군. 그날은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사실 그는 나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 우리가 속한 세상이 달라서 나를 통해 그의 영감을 찾으려나 보다. 그럼 만난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는 범인을 보긴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람 형체만 보았고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게다가 근시가 좀 있는데 안경도 쓰지 않아서 더더욱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남천교가 제1살인 현장이라는 것뿐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에게 당부했다. 혹시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면 반드시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와 시혜화를 믿는다고도 했다. 그의 신뢰를 얻기 위한 말이기도 했지만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범인이 스스로 자백하는 경우도 없으니 그는 범인이 아니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다. 시혜화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 시혜화를 찾아갔을 때 가족들은 그가 글쓰기에 집중하는 중요한 시기라 면담을 거절한다고 했다. 경찰은 그가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없어서 강제로 들어갈 수도 없었다. 일단 경찰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2026년 1월 8일 목요일. 오늘 사망자의 신원이 드디어 밝혀졌다. 나는 경찰과 함께 그녀가 생전에 살았던 곳으로 갔다. 그곳은 남천교에서 약 30분 거리의 작은 마을이었다. 마을에는 이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사망자 혼자 낡은 토굴에서 살고 있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한 소녀가 그런 곳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다니. 경찰이 일일이 수색하지 않았더라면 그녀의 신원은 영원히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나는 토굴 안의 모든 물건을 뒤져보았다. 그녀의 삶은 정돈되지 않았고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었다. 작은 침대 하나와 낡아빠진 책상 하나가 그녀 삶의 전부였다. 서랍 속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에는 4명이 있었는데 남녀 한 쌍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가족 사진인 것 같은데 토굴에서 유일하게 같이 있는 단서였다. 남은 것은 그 사진을 들고 일일이 확인하는 것뿐이다. 토굴을 나온 뒤 상과들에 가득한 잡초와 고목을 보았다. 이곳이 참 안타깝다. 남천교 근처 노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 마을은 몇 년 전 많은 사람이 죽어서 이런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마을의 과거를 추적할 시간은 없다. 경찰은 사진을 계속 조사하여 사망자 신원을 확정짓기로 했다. 나는 시혜화를 만나러 갔다. 여전히 예전처럼 점잖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다. 그는 한인인이 말한 모든 것을 인정했다. 한인인에게 감정이 없다는 것도 인정했다. 친구 이상은 아니라고 했다. 그녀의 존재는 그저 자신이 쓰는 캐릭터의 모델을 찾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물론 모든 일이 끝나면 자신도 명확히 밝히겠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뭐라 할 수도 없었다. 어차피 그들 자신의 문제니까. 시혜화가 잘못한 것도 없다. 강태공이 낚시를 하듯 누가 진실을 알겠는가? 나는 왜 어제 사람을 만나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는 캐릭터를 구상 중이었다고 했다. 사실 나는 별로 믿지 않는다. 너무 과장된 것 같다. 예상대로 그는 어제 집에 없었다. 누군가를 찾으러 갔던 것이다. 쉬페이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쉬페이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다행히 쉬페이를 찾아갔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너무 많은 것을 놓칠 뻔했다. 내가 갔을 때 그녀는 청소를 하고 있었다. 싱글맘으로서 쉽지 않은 삶일 텐데 이런 사건에 휘말린 것도 좋은 일은 아니다. 쉬페이는 시혜화가 어제 찾아온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듣고 나니 그녀가 생각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음을 알았다. 어제 그 시 선생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인엔 때문이었죠. 두 사람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한인엔이 남천교를 배회했다는 사실을 숨겨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인엔은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보장했죠. 그러면서 돈을 건넸어요. 그 돈은 나와 아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아이 아빠는 일찍 떠났고 저는 그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을 뿐이에요. 다른 일은 알고 싶지 않았죠. 고민 끝에 거절했어요. 아, 그리고 왕밍을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집안 사정을 아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듣고 나니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한인엔과 쉬페이.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까?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뒤에서 삶을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느냐고. 지난 세월을 혼자 버텨왔다고 한다. 나는 경찰의 판단을 믿는다. 그러니 쉬페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녀 자신도 모른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왕밍은 정말 시혜화의 말대로 단순한 인물이 아닌 걸까? 이 5명에 대한 조사는 단 하나도 멈출 수 없다. 2026년 1월 9일 금요일, 샤스의 배경은 역시 겉보기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어머니와 쌍둥이 여동생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목숨처럼 아끼던 아버지도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화목했던 가족이 이렇게 혼자 남게 되었다.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알 수 없지만 토굴 속의 그 사진은 너무나 인상 깊다. 흐릿한 얼굴 2개는 아마도 아버지와 본인일 것이다. 그리고 사망자는 살아있다고 믿었던, 죽은 줄 알았던 여동생일지도 모른다. 경찰은 그녀의 과거를 모두 조사했다. 어머니는 그녀가 16살 때 돌아가셨고 여동생도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아버지와 이사를 했다. 이것이 그녀의 이야기다. 안타깝지만 위로할 말이 없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체념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슬픈 과거가 그녀를 이렇게 만든 주원인일지도. 오후에 특별한 신고자가 찾아왔다. 왕밍의 아들이었다. 신고 이유는 왕밍이 지난 1년간 이상했다는 것이다. 아버지에게 밖에서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의심했다. 그 아들은 아버지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단지 성격이 좀 급할 뿐이다. 끈질기게 매달려서 경찰도 어쩔 수 없이 사실을 말해주었다. 그는 듣자마자 분노를 터뜨렸다.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였다. 떠나려 할 때 쉬페이가 왔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다. 아무런 예고도 없었다. 아이를 데리러 가는 길에 경찰서에 들른 것 같았다. 쉬페이가 왕밍의 아들을 쳐다보았고 나는 그가 쉬페이의 눈길을 피하는 것을 보았다. 쉬페이는 한 번은 한인인 곁에 모자를 쓴 여자가 있는 것을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가 매우 친밀해 보였다고 그녀의 묘사로는 한다. 확실치 않지만 사건과 연결해보면 그 사람이 샤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두 사람의 키가 비슷하고 분위기도 닮았다. 쉬페이도 매우 닮았다고 느꼈다. 하지만 한인엔과 샤스는 서로 모르는 사건이 여기까지 진행되니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왕밍의 아들이 떠난 뒤 나는 그를 뒤따라갔다. 사건이 끝나기 전까지는 샤스와 왕밍의 관계를 캐묻지 말라고 말해주려 했다. 그런데 그가 몰래 쉬페이를 따라가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전혀 접점이 없을 텐데 나는 그를 막아서서 물어보았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다행히 내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다. 왜 그녀를 따라가느냐고 물으니 어릴 때 쉬 누나 집에서 잠시 살았다고 했다.
그녀의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가 매우 친했다고 한다. 그녀는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지만 오랫동안 나를 돌봐주었다. 그래서 그저 누나에 대한 걱정일 뿐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쉬페이 뒤에 있는 사람이 왕밍의 아들이었군. 또 얽히고 설켰다. 쉬페이와 왕밍. 왕밍과 샤스. 샤스와 한예넨. 한예넨과 시에화. 현재까지 그들에게는 확실한 살인 동기가 없다. 유일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훼손된 그 얼굴이다. 샤스와 똑같이 생긴 얼굴. 문제의 핵심은 역시 그녀에게 있는 것 같다. 왕밍이 그녀를 죽이려 했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거나 아들이 알까봐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왜 얼굴을 훼손했을까? 쉬페이가 죽였다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순간적인 충돌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일이 있는 것일까? 한예넨과 샤스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것이 모르는 척 연기한 것이고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면 샤스 때문일 것이다. 샤스를 감싸주기 위해 얼굴을 훼손한 것일까? 시에화는 더더욱 이유가 없다. 그가 아는 사람은 한예넨뿐이고 샤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예넨을 위해 그럴 인물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자신은 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한예넨을 위해서 그럴 사람 같지도 않아. 그런 짓을 하는 사람, 만약 무슨 일을 저질렀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겠지. 하사에 관해서는 그 여동생의 존재를 알고나 있었는지 확실히 말할 수조차 없었어. 살인 혈맥은 지극히 맑은데 왜 여동생은 그런 꼴이 되었을까? 그의 말에 따르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 5명 중에서 왕민과 하사의 혐의가 가장 커. 아니야. 왜 돌아가야 하지? 하사는 정말 하사가 맞나? 2026년 1월 10일 토요일. 나는 어젯밤 밤새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알게 되었지. 왕민이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 왕민이 택시 밑바닥에 끈으로 묶어둔 흉기. 그리고 남은 약물들. 경찰관님, 저는 정말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흉기 상황. 증거는 확실한데 아직도 발뺌 하나. 이 물건들은 확실히 내 것이잖아. 하지만 정말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람 안 죽였어요. 안 죽였다고요. 왜 이런 물건으로 피해자를 죽였지? 그런데 왜 이 두 물건을 차 밑에 숨겨둔 거지? 우리가 내 차를 다시 철저히 수색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너한테 속아 넘어갈 뻔했어. 알겠어요. 인정할게요. 인정해요. 정말 사람을 죽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가 죽이고 싶었던 사람은 하사였어요. 게다가 아직 손도 대지 않았다고요. 하사를 죽이려 했다니 왜 그를 해치려 했지? 그가 나를 협박했어요. 나한테는 아들 하나뿐인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그날 내가 도착했을 때 그와 약속한 장소에 갔을 때는 이미 사람이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도망쳤죠. 너무 무서웠거든요. 게다가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죽였다면 범행 도구를 그대로 남겨두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왕민을 가리키는 듯한 증거가 그렇게 치밀하지는 않아. 경찰이 내게 왕민이 정말 범인이냐고 물었어. 그는 빈틈없이 말했지만 지금 살인 동기가 있는 사람은 그뿐이야. 그리고 그는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 하사의 여동생을 잘못 죽인 거지. 얼굴을 훼손한 건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을 거야. 생각해보았는데 뭔가 이상해. 왕민 스스로 말했듯이 범행 도구를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 사람을 죽인 악마라면 심리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야. 범행 도구를 치우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그는 분명 범인이 아니야. 바로 그때 시에화에게서 전화가 왔어. 출국한다고 하더군.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기회가 된다면 범인의 얼굴도 보고 싶다고 했어. 나는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의 추리소설을 읽어봤는데 완벽했거든. 만약 정말 그가 죽였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오리무중이었을 거야. 하지만 그는 떠나야 했고 내가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이미 비행기에 탑승한 뒤였어. 그가 범인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다고 의심해.
그래서 떠난 거겠지. 지금 물어봐도 말해주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다면 왜 떠나는 길을 택했겠어? 한인에는? 그 두 사람, 나도 속을 알 수가 없어. 오후에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어. 피해자는 하사였어. 즉,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요동의 주인이었지. 예상 밖이었어. 우물 안의 일이지. 말해야겠어. 그는 정말 영리했어. 하사의 신분으로 나타나 경찰의 시선을 교란하고 그 얼굴을 훼손해서 시간을 벌었지. 그가 오늘을 예견했는지는 모르겠어. 다만 체포될 때 매우 평온했지. 그는 알고 있었을 거야.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걸. 적어도 지난 일주일 동안 그는 당당하게 햇빛 아래에서 살았으니까. 이해할 수 없어. 도대체 어떤 원한이, 어떤 증오가 자기 친누이에게 이런 독한 짓을 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날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지. 내일 하죠. 오늘은 피곤하네요. 2026년 1월 11일 일요일 오늘 새벽 6시. 그때가 내가 마지막으로 상사를 본 매우 시간이야. 담담했고 이미 오늘을 예견한 것 같았어. 심지어 미소까지 띠고 있었지. 도대체 왜 죽였나? 그 여자는 죽어 마땅해. 어떻게 죽였지? 칼로 한 번씩 그었어. 긋고 나서 약물을 주사했지. 그녀는 내 누나잖아. 누나? 그 여자는 그럴 자격 없어. 나는 우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은 늘 이런 식이지. 상처받으면 끊어지는 것. 그의 진술을 들으며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었어. 그저 그가 죄를 지었다고 말할 뿐. 내가 유일하게 버리지 못한 낡은 사진. 그 안에는 철저한 사기극이 숨겨져 있었어. 아버지는 예전에 온갖 수단으로 순진한 어머니를 속여 결혼했지. 처음엔 우리에게 아주 잘해주었지만 결국 본색을 드러냈어. 내가 12살 되던 해 그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걸 직접 봤어. 피투성이가 된 바닥은 내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었지. 그 후 몇 년 동안 어머니와 나는 지옥 같은 가정폭력 속에서 살았어. 어머니는 나를 보호하려고 계속 참으셨고 결국 병을 얻어 내가 16살 때 불행히 돌아가셨어. 나만 홀로 남겨졌지. 나는 냉정하고 이기적인 이복 여동생을 증오했어.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나를 괴롭히고 어머니의 일생을 갉아먹었지. 가족들은 어머니를 위해 내 존재를 지우고 밖으로는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했어. 나를 완전히 세상에서 숨긴 거지. 그 후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살다가 여동생이 대학에 갈 무렵 병으로 죽었어. 속이 시원하긴 했지만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지. 절망 속에서 만난 한인애는 나의 유일한 온기이자 구원이었어. 본성을 못 버린 여동생은 왕민과 얽혀 상대방을 마구 협박했지. 갈등이 격해진 후 왕민은 나를 남천교로 불러 원한을 풀자고 했어. 내가 손을 쓰는 장면을 한인인이 목격했지. 그녀는 모르는 척 나를 감싸주었어. 나를 고발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나는 내 죄가 무겁다는 걸 알지만 후회하지 않아. 오직 시혜화만이 여동생에게 진심이었지.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속고 있었어.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지. 그의 말 한마디에 나는 무덤덤해졌어. 세상 어두운 곳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나는 도처가 시혜화가 언급하지 못하게 한 일들이야. 그가 노래를 부르니 한평생이 서글프더군.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건 드문 일인데 나는 아직도 그의 본명을 몰라. 그는 앞으로 하사로만 살겠다고 했어. 혈육의 정 때문에 차마 손을 쓰지 못했지. 마지막에 그는 나지막이 내 이름을 물었어.